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알츠하이머병 석사과정 1학기 과정을 밟고 있는 발표자 김병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고려대학교 김중곤 교수님 랩에서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라는 저널에 출판한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구조에 뮤테이션을 가해 만든 뮤턴트가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어그리게이션을 조절하고 독성 또한 조절할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앱스트랙과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린 후에 Q&A 사이클을 통해 이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매트리얼 앤 메소드와 리절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디스커션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를 끝맺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패솔로지컬 홀마크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있습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고 자강집이 되면 독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밀로이드 베타 어그리게이션을 막아서 독성을 억제하는 전략은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아두카누막과 같은 항체 치료제나 소분자 억제제와 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에이전트에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그리게이션의 이질적인 성질과 같은 특성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결합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저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구조와 역학을 조절해 다른 성질을 유도하는 포인트 뮤테이션을 방법으로 사용하여 아밀로이드 베타와 결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응집을 억제할 수 있는 뮤턴트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뮤턴트 아밀로이드 베타가 와일드 타입의 아밀로이드 베타 결합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앱스트랙입니다. 포인트 뮤테이션은 단백질의 구조와 역학을 조절해서 새로운 성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아밀로이드 제닉 프로틴의 경우에는 포인트 뮤테이션으로부터 야기되는 구조적 변화가 피브릴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피브릴레이션 과정을 억제할 수 있는 뮤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 뮤턴트가 정말로 자가응집을 억제하고 그리고 어그리게이트의 톡시시티를 감소시키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브릴 형성을 억제하는 구조적 기반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다양한 생물 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가응집을 억제하는 돌연변이의 구조 기반의 설계는 아밀로이드 어그리게이션에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뮤턴트를 이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42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이드로포빅한 리즌이 됩니다. 이런 하이드로포빅한 리즌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그리게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M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모노머와 모노머가 펩타이드 간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보았는데 중간 부분과 끝 부분, 여기도 중간 부분과 이제 끝 부분들이 결합하고 있는, 즉 하이드로포빅 부분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그리게이션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밀로이드 베타의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하이드로필릭하게 치환을 한다면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그리게이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러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하이드로필릭하게 치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뮤턴트가 정말로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THT 어세이와 템 이미지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D1이 뮤턴트를 의미하는데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제 뮤턴트가 많을수록 응집이 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템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의 결과로 뮤턴트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긴 피브릴을 형성하면서 응집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포 독성을 감소시키는지 보기 위해서 뉴로널 셀을 이용해서 MTT 어세이를 진행하였는데 이 역시도 뮤턴트가 세포 독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의 순서로는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알츠하이머병의 뉴로패솔로지컬 홀마크인 아밀로이드 베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들 중에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을 하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에이전트에도 이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설계한 포인트 뮤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이란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비가역적인 인지기능의 감퇴가 특징적입니다. 이런 알츠하이머병의 뉴로피시올로지컬 홀마크로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고 자강집이 돼서 생기게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플락이 있습니다.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자면은, 아밀로이드 프리커스 프로틴인 APP가 베타 세크리테이즈와 감마 세크리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는 효소에 의해서, 즉 APP가 효소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 효소가 APP의 어느 부위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A베타의 시퀀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시퀀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42와 아밀로이드 베타의 4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40은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 40개로 이루어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말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42는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미노산 42개로 이루어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가 알츠하이머병의 패솔로지컬 캐스케이드를 야기한다라는 아밀로이드 가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아밀로이드 가설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가설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시도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에이전트로는 먼저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아두카누밥과 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항체로 치료하는 방법과 COR388과 같이 스몰 모리큘 이니비터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항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 그리고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같이 한 레카네밥,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두나네밥 같은 다양한 항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어떠한 형태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느냐가 첫 번째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떠한 아미노산 서열을 타겟하느냐가 두 번째 차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항체들 중에 오늘 아두카누밥과 레카네밥, 그리고 두나네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두카누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FDA 승인을 받은 만큼 아두카누밥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두카누밥은 피브릴 형태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해서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플락을 감소시켜줍니다. 왼쪽에 아밀로이드 펫을 촬영한 결과를 보시면 0.0, 0.2, 0.4, 0.6은 이제 SUVR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즉 진하게 되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그룹을 보면은 베이스라인, 아두카누밥 투약 전과 투약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진행하고 1년 후에 아밀로이드 베타 펫을 촬영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플라시보의 경우는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3mpk, 6mpk, 10mpk로 한 달씩 아두카누밥을 투여했을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3mpk에서도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6mpk도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 감소하고 10mpk도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 감소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두카누밥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인지기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기능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이멀지에서 고농도로 투여하였을 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부분적인 임상적 이점이 증명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항체 아두카누밥 말고 또 다른 항체인 레카네밥 반240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2401은 프로토피브릴라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이는 이제 항체 치료제입니다. 먼저 왼쪽에 아밀로이드 펫 결과를 보시면은 0부터 100까지 스케일을 나눠놨습니다.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약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아밀로이드 베타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가 감소하는 만큼 인지기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CDR-SB와 같은 인지기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CDR-SB는 3달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하였는데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이 더 감퇴됨을 의미합니다. 이도 보시면은 베이스라인인 0에서부터 플라시보와 두 투약 그룹을 비교해 보자면은 플라시보에 비해서 약을 투여한 그룹에서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2401 레카네밥과 같이 인지기능의 변화와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의 감소를 볼 수 있는 항체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1112의 도나네밥인데 도나네밥은 N터미널의 파이로글루타메이트를 타겟하게 됩니다. 도나네밥 역시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 펫 결과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의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평가인 IADRS 스코어를 매긴 결과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지기능이 감퇴되는 것인데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도나네밥을 투여한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인지기능의 감퇴가 지연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항체 치료제 말고 또 다른 에이전트인 스몰 모리큘 인히비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몰 모리큘 인히비터의 설명으로는 한 가지 예시로 COR388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OR388은 진저별러스라는 미생물에 감염 시 이 미생물이 진지핀이라는 프로테이즈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테이즈가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진지핀이라는 효소를 COR388이 결합해서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R388이 진지핀을 억제함으로써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억제한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의 레벨을 감소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진지핀은 10mpk로 30mpk로 투여했을 시에 아밀로이드 베타의 레벨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에이전트로 타겟할 때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아밀로이드 프로틴이 자강집을 할 때 빌딩 블록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피브릴레이션 과정 중에서 아밀로이드 프로틴 자체가 응집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예시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올리고모폼을 타깃하고자 올리고모폼을 타깃하는 에이전트를 투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올리고모폼을 타깃하려 했으나 아밀로이드 프로틴이 직접 빌딩 블록으로 작용을 해서 피브릴폼으로 가고 또한 더 촉진이 돼서 올리고모폼이 많이 피브릴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제가 사용한 에이전트는 이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효소에 의해 잘리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시퀀스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의 이질적인 성질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에이전트로 타겟하는 데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새로운 대체 전략으로 포인트 뮤테이션을 이용한 포인트 뮤턴트를 생각하였습니다.
기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해서 진의 APP 진이나 프리셀린1과 같은 진의 뮤테이션을 이용한 연구들은 있었는데 아밀로이드 베타에 직접적으로 뮤테이션을 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포인트 뮤테이션을 이용해서 하이드로포빅한 리즌을 하이드로필릭하게 바꾸어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구조를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뮤턴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뮤턴트도 아밀로이드 베타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와 결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체내에 투여했을 때 다른 에이전트들보다는 독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이 포인트 뮤턴트가 에이전트들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해서 아밀로이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러한 포인트 뮤턴트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고 독성을 감소시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트로덕션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은 알츠하이머병의 중요한 병인이고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막아서 독성을 억제하며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해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그런 전략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어그리게이션의 이질적 성질과 같은 특성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결합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해서 뮤테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직접 아밀로이드 베타에 뮤테이션을 가한 연구는 없었기에 이 저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인트 뮤테이션을 이용한 아밀로이드 베타 결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응집을 억제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뮤턴트를 만들어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을 억제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을 억제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Q&A 사이클을 돌며 이 저자들이 정말로 이 뮤턴트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렇다면 어떤 돌연변이가 피브릴레이션을 억제할까? 즉, 어떠한 돌연변이가 아밀로이드 베타의 피브릴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이드로포비시티를 볼 수 있는 캠셀 솔루빌리티 스코어, 그리고 컨택트 프리퀀시를 볼 수 있는 MD 시뮬레이션, 그리고 자유에너지 분포 정도를 볼 수 있는 티카를 진행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피브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셀 솔루빌리티 스코어를 진행해서 알아본 결과 이 X축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아미노산 시퀀스, 그리고 Y축은 솔러빌리티 스코어를 나타냅니다. 이 솔러빌리티 스코어는 0보다 작을 시에는 하이드로포빅하다, 즉 소수성이다. 0보다 클 경우에는 하이드로필릭하다, 신수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을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은 이렇게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중간과 끝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0보다 작은, 즉 빨간색을 띠고 있는 곳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 역시도 중간과 끝부분, 센트럴과 C터미널 부분이 하이드로포빅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아밀로이드 베타 42는 상대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두 군데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어그리게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다이머 상태를 알아보았는데, 이 다이머 상태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인터펩타이드, 펩타이드 간에, 그리고 인트라펩타이드, 펩타이드 내부에서 결합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인터펩타이드 컨택트 프로버빌리티를 먼저 알아본 결과 중간과 끝부분, 즉 센트럴과 C터미널 부분들이 만나는 지역에서 결합 확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트라펩타이드 컨택트 프로버빌리티 역시 중간과 끝부분, 센트럴과 C터미널 부분에서 결합 확률이 센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결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피브릴레이션이나 올리고머리제이션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 다이머가 어떠한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티카를 통해 자유에너지 분포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자유에너지 분포를 알아보았냐 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다이머를 형성할 때, 즉 펩타이드가 프로틴이 다이머를 형성할 때는 그 결합에 따른 자유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자유에너지를 어떠한 결합을 하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티카를 통해서 자유에너지의 분포를 보았는데, 자유에너지 분포를 보시면 진한 부분과 옅은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유에너지가 서로 다른 크기의 자유에너지가 분포한다. 즉 서로 다른 다이머릭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다이머릭 상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호모다이머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선호하므로 하이드로포빅 레지듀가 뭉쳐있는 이런 하나의 글로벌 미니멈, 이러한 다이머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이드로포빅 레지듀가 응집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또한 알았는데, 이 저자들은 이런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듀에 뮤테이션을 주면은 아밀로이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리진에서 19번의 페니랄라닌, C터미널 부분에서 32, 34, 42번 아미노산을 치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19번의 페니랄라닌 같은 경우는 센트럴 부분에 있는 하이드로포빅한 리전으로 피브릴에서 파이파이 결합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32번과 34번의 아이소류신과 류신은 피브릴 구조에서 코어 파트에 해당을 하고, 42번의 알라닌과 같은 경우는 C터미널에 있는 하이드로포빅한 리전인데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의 아이소머보다 더 결합을 잘 하게 해주는 키 레지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네 부분의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듀를 하이드로포빅 아미노산, 소수성 아미노산이 아닌 폴라 언차지드 아미노 액시드로 바꾸어 피브릴 구조의 안정성을 방해하여 응집을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하이드로포빅시티가, 즉 하이드로포빅한 게 감소한다면은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게 정말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캠소 솔러빌리티를 한 번 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하이드로포빅하다고 알려져 있던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부분들이 정말로 하이드로포빅한지 캠소 솔러빌리티 스코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하이드로포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빨간색 박스와 같이 빨간색 박스로 보이는 트리오닌, 글루타민, 세린,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해서 하이드로포비시티를 감소시켜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파란색 네모칸의 4개의 레지듀를 모두 트리오닌으로, 그리고 이 4개의 레지듀를 모두 글루타민으로, 세린으로, 그리고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한 뮤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뮤턴트가 정말로 하이드로포비시티를 감소시켜주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중에서 Q1, 가장 하이드로포비시티가 감소한, 즉 이 마이너스에서 점점 플러스 쪽으로 가장 많이 이동한 Q1이 하이드로포비시티를 가장 감소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Q1이 어떤 것으로 치환한 것인지 알아보니 N으로 치환한, 즉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한 돌연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한 것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스파라진으로 4개의 레지듀 중에서 하나만을, 그리고 4개의 레지듀 중에서 2개를, 4개의 레지듀 중에서 3개를, 그리고 4가지의 레지듀 모두를 치환한 돌연변이를 생성하였습니다. 즉 하나를 치환한 돌연변이 4개, 4개 중 2개를 치환한 돌연변이, 그리고 4개 중 3개를 치환한 돌연변이, 그리고 4개를 모두 치환한 돌연변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 돌연변이가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정말로 억제할 수 있는지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합 자유에너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결합 자유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분자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분자와 결합하기 좋아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다른 분자와 결합을 많이 한다, 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결과 와일드 타입과 싱글 뮤턴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결합 자유 에너지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싱글 뮤턴트는 결합 와일드 타입의 보다 이제 응집을 억제를 할 수는 없다. 와일드 타입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돌연변이를 두 부분 이상한 이런 더블 뮤턴트, 트리플 뮤턴트, 그리고 쿼드러플 뮤턴트에서 결합 자유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뮤턴트들에서 결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개 이상을 돌연변이를 해야지 피브릴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어떠한 돌연변이가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피브릴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면은 하이드로포빅한 레지주 19번, 32번, 34번, 42번을 폴라 언차지드 아미노 액시드인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한 돌연변이가 피브릴레이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19번, 32번, 34번, 42의 부분 중에서 2개 이상을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해야 피브릴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하이드로포빅한 레지주 19번, 32번, 34번, 42번 중에서 2개 이상을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한 돌연변이 총 11개가 효과적으로 피브릴레이션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환한 돌연변이 11개가 피브릴레이션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정말로 선별된 돌연변이들이 피브릴라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브릴라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지 보기 위해서 어그리게이션의 정도를 볼 수 있는 THT 어세이를 진행하였고, 또한 이 THT 어세이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템 이미지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응집을 억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노머의 소모 정도를 볼 수 있는 멀티플 리액션 모니터링 MRM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돌연변이들이 피브릴라 어그리게이션을 지연시킬 수 있다, 즉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THT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블 뮤턴트의 D1, 그리고 트리플 뮤턴트의 T1, T2, 그리고 쿼드러플 뮤턴트의 Q1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THT 어세이 결과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응집이 억제했다, T1과 T2도 응집이 억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렌지색이나 빨간색의 경우에는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상당히 응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T3나 T4와 같이 응집을 가속화하는 돌연변이들이 더 있는지 알아보니 S1과 S2 그리고 D2 또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모두 어그리게이션이 촉진됐다, 가속됐다, 악셀러레이션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두 돌연변이들에선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고 어그리게이션을 가속화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돌연변이는 응집을 억제하고 어떠한 돌연변이는 응집을 가속화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니, 먼저 D1, T1, T2, Q1과 같이 응집을 억제하는 돌연변이들에는 F19N, I32N, 즉 19번의 페니날라닌과 32번의 아이소류신을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한 돌연변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응집을 가속화한 돌연변이들에는 F19N과 I32N이 보시면은 여기는 F19N만, 여기는 I32N만, 여기도 I32N만 이런 것을 보아서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점은 F19N과 I32N이 있어야만이 아밀로이드 베타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F19N과 I32N이 아밀로이드 베타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들이 정말 맞는지
정말로 피브릴러 어그리게이션 억제하고 가속화하는지 템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결과 Q1, T1, T2, D1에 F19N과 I32N을 포함하는 뮤테이션들에서는 길이는 길어진 피브릴을 가지면서 응집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까 응집을 가속화시켰던 T3나 T4의 경우는 와일드 타입보다 더 짧은 피브릴을 가지며 응집을 가속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3, T4뿐 아니라 응집을 가속화시켰던 S1과 S2도 T3, T4와 마찬가지로 응집을 더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템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한 가지의 정보를 다 알 수 있었는데 바로 피브릴의 길이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템 이미지 통해서 이런 피브릴의 길이를 정량을 해본 결과 응집을 가속화하는 T3, T4는 피브릴의 길이가 짧아졌고 이제 응집을 억제하는 Q1, T1, T2, D1의 경우는 피브릴의 길이가 훨씬 와일드 타입보다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집을 억제했는데 피브릴의 길이가 왜 길어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응집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서 응집을 가속화하는 뮤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집을 가속화하면 가속화할수록 모노머는 핵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노머가 이제 세모고 이런 육각형이 핵인데 이런 모노머들이 많이 뭉쳐서 어그리게이션 돼서 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에 모노머가 붙어서 연장을 해서 피브릴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데 더 붙을 모노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핵으로 숄트 피브릴로 남아있게 됩니다. 반면에 응집을 억제하는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모노머가 핵으로 많이 뭉치지 않아서 소수의 핵이 있고 그리고 다수의 모노머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핵에 많은 모노머들이 붙어서 연장이 되면서 긴 피브릴을 형성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모노머의 소모 정도, 소비 정도를 보는 이제 MRM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 T1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모노머가 초기에 비해서 이제 24시간 후에 67%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3% 정도가 이제 핵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핵화가 되고 이제 모노머가 많이 남아있으니 핵에 모노머가 많이 붙어서 긴 피브릴을 형성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와일드 타입이나 어그리게이션을 가속화시키는 T4의 경우는 모노머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핵화가 많이 되었다. 그러니까 핵이 많이 생성되고 모노머가 별로 남아있지 않으니 모노머가 핵에 붙지 않아서 짧은 피브릴을 형성한다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또한 T1은 당연히 핵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응집을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와일드 타입과 T4 같은 경우는 모노머를 사용해서 핵화를 많이 했다. 즉 어그리게이션을 가속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로 두 번째 질문인 선별된 돌연변이들이 피브릴러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19번의 페닐알라닌과 32번의 아이소류신의 아스파라긴을 치환을 한 돌연변이가 둘 다 있는 돌연변이만이 피브릴러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돌연변이의 F19N, I32N이 둘 다 있어야 피브릴러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F19N, I32N이 아밀로이드 베타 어그리게이션 억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돌연변이들만 있을 때가 아니라 와일드 타입과 같이 있을 때, 즉 돌연변이를 와일드 타입과 섞은 믹스처에서 와일드 타입의 셀프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었고, 또한 이 셀프 어그리게이션을 억제를 시키면 어그리게이트가 생성이 되지 않으니 세포 독성 또한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응집된 정도를 볼 수 있는 THSA랑 이제 템 이미지 촬영을
진행을 하였고 분자의 구조를 볼 수 있는 CD 스펙트라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SHSY5i 셀을 이용해서 MTT 어세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정말 이 뮤턴트가 와일드 타입과 혼합이 되었을 때 와일드 타입의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THT 어세이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와일드 타입과 T1을 섞어서 토탈 볼륨 10 마이크로몰이 되는 믹스처를 만들었는데 인큐베이션을 하면 할수록,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일드 타입만 있는 혼합물보다는 돌연변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그리게이션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T1뿐 아니라 T2와 T1, 즉 F19N과 I30N을 가지고 있는 뮤턴트에서 돌연변이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그리게이션도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T 어세이를 진행하면서 카이네틱 분석으로 알 수 있는 점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뮤턴트가 카이네틱 딜레이를 유도한다라는 정보도 THT 어세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먼저 하프 컴플리션 타임을 보시면은 T1과 D1에서 와일드 타입만 5 마이크로볼 있을 때를 비교해서 와일드 타입의 뮤턴트를 넣었을 때 하프 컴플리션 타임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프 컴플리션 타임이 지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맥시멈 벨로시티, 일롱게이션 벨로시티, 즉 일롱게이션 속도를 보면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제 T2에서 와일드 타입 8 마이크로몰일 때, 와일드 타입 8 마이크로몰에 T2를 넣었을 때, 그리고 와일드 타입 5 마이크로몰일 때 여기에 T2를 넣었을 때 일롱게이션 벨로시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속도가 감소했다 라는 것은 이제 속도가 느려졌다, 즉 일롱게이션을 지연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뮤턴트가 효과적으로 프라이머리 뉴클리에이션을 지연시켰고 또한 일롱게이션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뮤턴트들이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베타식 구조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CT 스펙트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와일드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와일드 타입이 디솔더드한 거에서 24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리큘과 결합을 할 수 있는 베타식 구조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타식 구조로 바뀐다라는 것은 다른 분자와 결합을 할 수 있다, 즉 어그리게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일드 타입이 베타식 구조로 바뀌는 것을 억제하는 지를 보기 위해서 CD 스펙트를 진행했는데, 이 역시도 혼합물에서 믹스처에서 T1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베타식 구조의 형성이 억제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T1뿐 아니라 T2와 D1에서도 돌연변이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베타식 구조의 형성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베타식 구조가 억제됨을 베타식 퍼센티지로 나타냈을 때 돌연변이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돌연변이들에서 베타식 구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역시도 뮤턴트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그리게이션을 확실히 억제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템 이미지 촬영을 통해서 한 번 더 뮤턴트가 와일드 타입의 아밀로이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돌연변이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더 긴 피브릴을 형성하며 응집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브릴의 길이를 정량해 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뮤턴트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긴 피브릴을 만들고 있다, 즉 응집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와일드 타입의 응집을 셀프 어그리게이션을 뮤턴트가 억제를 해야 했는데, 어그리게이션 억제됨에 따라서 독성은 어떻게 바뀌는가, 독성도 정말 감소시킬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SHSY5i 셀을 이용해서 MTT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T1과 T2, T1이 이제 24시간 인큐베이션 했을 때 셀 바이어빌리티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아서 이제 뮤턴트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셀 바이어빌리티가 증가한다, 즉 세포 독성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8 마이크로볼
비교를 해보면은 와일드 타입만 8 마이크로몰 있을 때보다 와일드 타입 8 마이크로몰에 뮤턴트 2 마이크로몰을 넣었을 때 세포 독성이 증가하고 세포 독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다른 비율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T1, T2, D1, F19N과 I32N을 갖는 돌연변이가 세포 독성 또한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세 번째 질문인 돌연변이를 와일드 타입과 섞었을 때 와일드 타입의 셀프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돌연변이들이 세포 독성도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면 돌연변이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와일드 타입의 셀프 어그리게이션의 억제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로 돌연변이와 와일드 타입을 섞은 믹스처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독성이 감소함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돌연변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포 독성도 감소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와일드 타입과 돌연변이가 혼합된 믹스처에서 돌연변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와일드 타입의 셀프 어그리게이션이 억제될 뿐 아니라 사이토톡시시티 또한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돌연변이와 와일드 타입을 섞었을 때 돌연변이가 와일드 타입의 셀프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였는데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와일드 타입에 어떤 돌연변이를 주었기에 이렇게 응집을 억제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즉 와일드 타입과 돌연변이가 구조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자 구조를 볼 수 있는 CD 스펙트라와 삭스 분석을 시행하였고, 추가적 정보를 위해 알아보기 위해서 ESI-IM-MES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컨택트 프리퀀시를 보기 위해서 M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서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의 구조적인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앞서 CD 스펙트라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가 디솔더드하다라는 것을 알아냈었는데, 과연 뮤턴트도 같을지 아니면 다를지에 대해서 CD 스펙트라와 삭스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 스펙트라를 보면은 와일드 타입과 같이 뮤턴트도 모두 디스올더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삭스 분석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스올더드한 형태의 모리큘은 쭉 뻗어나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 모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 모두 디솔더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다 디솔더드 하면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뮤턴트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더 컴팩트한 폴딩이 많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삭스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삭스 EOM 분석을 통해서 회전 반경의 분포 정도를 보았는데, 이 0, 10, 20, 30, 40은 회전 반경을 나타내고, 이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매끈한 그래프에 비해서 이렇게 피크가 많은 그래프가 더 컴팩트한 구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은 와일드 타입은 매끈한 그래프를 갖는 데 비해 T1, T2, T1의 돌연변이들은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뾰족뾰족한 추가적인 피크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뾰족한 추가적인 피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컴팩트하다, 그러니까 폴딩이 더 많이 되어 있다라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와일드 타입보다 뮤턴트들이 더 컴팩트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컴팩트한 구조를 갖느냐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고,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MD 시뮬레이션으로 인트라 펩타이드 내부에서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결합이 센지 약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삭스 EOM 분석을 통해서 펩타이드 내부의 컨택트 프로버빌리티를 보았는데,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T1, T2, D1이 결합 확률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더 많이 응집되어 있다, 뭉쳐 있다.
더 컴팩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뮤턴트가 와일드 타입보다 더 컴팩트하다라는 결과를 ESI, IMS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 상태의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의 분자를 비교해 보았는데 이온 상태에서 비교를 해 보았는데 CCS는 분자 간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상대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뮤턴트는 550에서 625 정도의 CCS를 갖는 것을 확인했고 와일드 타입은 그보다 넓은 큰 575에서 675까지의 CCS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CCS가 작으면 작다라는 것은 분자 간 충돌하는 영역이 작다, 즉 분자가 작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컴팩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뮤턴트가 컴팩트한 데에 비해서 와일드 타입은 더 큰 CCS를 갖는, 즉 익스텐디드한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575에서 600, 한 625 정도 되는 CCS에서는 와일드 타입도 이런 CCS를 갖는 분자가 있고 뮤턴트도 이런 크기의 CCS를 갖는 분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가스페이지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와일드 타입의 스트럭처를 알아보았는데 와일드 타입이 익스텐디드한 형태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75에서 600이 조금 넘는 뮤턴트의 컴팩트한 구조, 이러한 구조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와일드 타입은 익스텐디드한 형태뿐 아니라 뮤턴트와 같이 컴팩트한 구조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뮤턴트도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삭스 EOM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구조, 다양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와일드 타입도 이제 폴딩이 조금 돼 있는 것, 폴딩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이러한 다양한 구조가 있고 와일드 타입과 마찬가지로 T1, T2, D1의 돌연변인들도 이러한 형태로 폴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곳은 폴딩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는 폴딩이 조금 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와일드 타입은 이렇게 폴딩이 안 된 구조가 많은데 즉 익스텐디드한 구조가 많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T1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폴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1뿐 아니라 T2, D1의 뮤턴트들도 폴딩이 많이 된, 즉 조금 더 컴팩트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CCS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는데 와일드 타입은 CCS가 즉 분자 간 충돌하는 영역,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사이즈를 비교하자면은 CCS가 큰, 즉 와일드 타입은 크기가 큰 익스텐디드한 형태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반면에 뮤턴트는 CCS가 작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즉 컴팩트한 구조에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네 번째 질문이었던 와일드 타입과 돌연변이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라는 데 대해서 답을 하자면 뮤턴트가 와일드 타입과 비교해서 더 컴팩트한 구조를 갖는다. 즉 폴딩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폴딩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폴딩이 많이 돼 컴팩트한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하이드로포빅한 장기가 즉 다른 분자와 결합할 수 있는 장기의 노출될 확률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뮤턴트가 컴팩트한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하이드로포빅한 장기가 노출될 확률이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부터 알 수 있었던 게 다른 와일드 타입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결합하는 데 중요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으니 응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와일드 타입과 돌연변이가 다른데 이런 구조적 차이가 과연 응집에도 영향을 미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뮤턴트와 와일드 타입의 응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모 그리고 헤테로머릭 프로틴 컴플렉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ESI 매스를 진행하였고, 또한 자유에너지 결합, 자유에너지 분포 정도를 보기 위해서 티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프리퀀시를 보기 위해서 M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뮤턴트가 와일드 타입보다 다이머 형성을 더 적게 한다라는 것을 ESI 매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다이머 형태를 보면은 다이머를 형태를 형성하는 정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와일드 타입과 T1이 1대1로 섞인 믹스처에서 어떠한 비율로 다이머가 존재하느냐를 확인해 보았는데, 먼저 회색의 예상치, 예상값, 즉 확률적으로 와일드 타입의 호모 다이머가 1, 와일드 타입 T1의 헤테로 다이머가 2, 그리고 T1의 호모 다이머가 1로 확률상 1대 2대 1의 분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지만, 실측을 해본 결과 와일드 타입의 호모 다이머는 1이 아닌 더 많은 비율로, 와일드 타입과 T1의 헤테로 다이머는 2가 아닌 더 적은 비율로, T1의 호모 다이머는 1이 아닌 더 적은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각을 해보자면은 와일드 타입보다 T1이 더 컴팩트한 구조로 하이드로포빅 리지주가 노출되지 않아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다른 분자 간의 T1과 T1, 뮤턴트와 뮤턴트 사이에서는 다이머 형성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결합하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다이머를 형성을 잘 안 한다, 잘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를 더 알 수 있었는데, 다이머 상태에서 트라이머로 갈수록, 트라이머에서 테트라머로 갈수록 예상치와 비슷하게 실측값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다이머 상태일 때는 뮤턴트가 와일드 타입의 호모 다이머를 호모 다이머의 형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와일드 타입의 호모 다이머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이머에서는 뮤턴트가 와일드 타입의 호모 다이머 형성을 생각보다는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머에서 트라이머에서 테트라머로 갈수록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뮤턴트가 와일드 타입의 뉴클리에이션, 즉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뮤턴트가 다이머 형성을 잘 안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다이머 형성을 안 하지? 라는 것을 이제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 뮤턴트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D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와일드 타입과 와일드 타입의 호모 다이머, 그리고 T1과 와일드 타입의 헤테로 다이머, T1과 T1의 호모 다이머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와일드 타입에서보다 T1과 와일드 타입의 헤테로 다이머에서, 이 헤테로 다이머에서 T1과 T1의 호모 다이머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위에서 결합 확률, 즉 이 색의 진하기가 옅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옅어짐이 확인된 것은 T1뿐 아니라 T2에서도, D1에서도, 즉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뮤턴트는 더 이상 하이드로포빅 코어 리전으로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선호하지 않으면 와일드 타입의 다이머처럼 뮤턴트는 어떻게 다이머를 형성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일드 타입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떻게 호모 다이머를 형성하는지 보자면, 다양한 다이머릭 스테이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로포빅 레지주가 응집되는, 즉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이머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이드로포빅한 리즌이 없어진, 그리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선호하지 않는 뮤턴트는 그럼 이러한 형태를 띌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뮤턴트의 스트럭처, 다이머 상태의 스트럭처를 알아보았는데, 먼저 티카를 통해서 자유에너지 분포를 보았더니 와일드 타입과 똑같이 다양한 자유에너지 분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다이머릭 상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뮤턴트와 와일드 타입의 차이점을 뽑자면은 뮤턴트는 더 이상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앞서 말한 이런 하이드로포빅 레지듀가 클러스터된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바인딩 사이트들이 결합을 하는, 즉 여러 개의 바인딩 사이트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개의 로컬 미니마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다섯 번째 질문인 뮤턴트와 와일드 타입의 응집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리면은 뮤턴트는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컴팩트한 구조를 갖는다. 즉 폴딩을 많이 해서 컴팩트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하이드로포빅한 장기가 노출될 확률이 작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고, 이로 인해서 뮤턴트는 다이머 형성이 와일드 타입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와일드 타입과 달리 다이머 상태에서 여러 미니마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은 뮤턴트가 컴팩트한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하이드로포빅한 장기가 노출될 확률이 작아지고, 그러므로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하지 않아서 응집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뮤턴트의 다이머 형태 사이의 경쟁이 어그리게이션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저자들이 포인트 뮤턴트가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고 독성을 줄여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즉 가설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들로 답을 내리려고 결과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어떤 돌연변이가 아밀로이드 베타의 피브릴레이션을 억제하는가에 대한 이것에 대해 증명을 하자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듀와 중에서 F19와 I32N을 콜라 언차지드 아미노 엑시드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한 뮤턴트가 효과적으로 피브릴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정말로 이런 뮤턴트가 아밀로이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느냐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았는데, 증명해 본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듀 중에서 F19와 I32를 아스파라진을 치환한 뮤턴트가 효과적으로 피브릴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F19N과 I32N, 19번의 페닐랄라닌과 32번의 아이소류신을 아스파라진을 치환하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어그리게이션 억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돌연변이들이 와일드 타입과 섞인 믹스처에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고 셀 사이토톡시시티를 감소시키느냐에 대해 증명을 해보았는데,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의 믹스처에서 뮤턴트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밀로이드 어그리게이션이 억제될 뿐 아니라 사이토톡시시티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는 어떠한 구조적인 차이점을 갖느냐, 구조적인 분석으로 증명을 해본 결과 뮤턴트가 컴팩트한 구조를 갖는다, 즉 폴딩을 많이 해서 컴팩트한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하이드로포빅한 장기가 노출될 확률이 작아지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확인한 구조들이 분자 레벨에서 초기 단계 올리고머리제이션의 카이네틱에 기반되는 메카니스틱 인사이트에 대해서 증명을 해본 결과, 뮤턴트가 컴팩트한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하이드로포빅한 장기가 노출될 확률이 작아지며 다른 아밀로이드 베타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하지 않아 응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뮤턴트의 다이머 형태 사이의 경쟁이 어그리게이션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5가지의 결과로 앞서 말씀드린 가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의 하이드로포빅 레지듀를 포인트 뮤테이션을 통해서 하이드로필릭 레지듀로 바꾼 뮤턴트가 더 이상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선호하지 않아 아밀로이드 어그리게이션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이토톡시시티 또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고 사이토톡시시티를 감소시켜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정말로 억제하고 사이토톡시티를 정말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 포인트 뮤턴트를 이용한 치료 전략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커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논문에 대해서 끝맺음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션의 순서로는 썸머리 먼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뮤턴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뮤턴트가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지 뮤턴트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42는 하이드로포빅한 레지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하이드로포빅한 레지주가 어그리게이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하이드로포빅 레지주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으로 결합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어그리게이션 될 때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런 하이드로포빅한 리즌 19번, 32번, 34번, 42번을 하이드로포빅하지 않은 하이드로필릭하게 해주는 폴라 언차지드 아미노 액시드로 치환을 해본 결과 Q1인 아스파라진에서 하이드로포비시티를 가장 많이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네 개의 부위를 4개 중 하나를, 4개 중 2부위를, 4개 중 3부분을, 4개 전부를 아스파라진으로 치환한 15가지의 뮤턴트를 만들게 되었고, 이 15가지의 뮤턴트들이 어그리게이션과 사이트 톡시시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D1과 같은 뮤턴트에서는 THT-assay와 템 이미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어그리게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TT-assay를 통해서 세포 독성이 감소되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도 세포 독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뮤턴트들 중에서 D1과 같이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 돌연변이도 있었는데, 반면에 어그리게이션을 촉진하는 돌연변이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 돌연변이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었는데, 그 차이점은 이제 F19N과 I32N, 즉 19번의 페니랄라닌과 32번의 아이소류신을 아스파라진을 치환한 돌연변이를 모두 갖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 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F19N과 I32N이 모두 있는 돌연변이들만이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고 또한 세포 독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즉 F19N과 I32N을 갖는 돌연변이가 아밀로이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고 또한 세포 독성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돌연변이여야만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돌연변이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돌연변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와일드 타입의 아밀로이드 베타의 호모다이머의 경우는 중간에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으로 응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와일드 타입은 하이드로포빅 레지주가 뭉쳐져 있는 호모다이머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으로 대체된 돌연변이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아, 즉 이러한 형태의 다이머가 아닌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바인딩 사이트를 찾는 다이머를 형성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그리게이션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F19N과 I32N이 있는 뮤턴트만이 자강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F19N이나 I32N을 갖지 않는 돌연변이들은 아무리 3개, 4개의 부분을 치환을 해도 아밀로이드 어그리게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이 뮤턴트의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징은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뮤테이션이 있어야 한다. 즉 F19N과 I32N과 같은 최소한의 뮤테이션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뮤턴트의 전망에 대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정말로 치료할 수 있을까?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뮤턴트는 타입 2 DM, 즉 제2형 당뇨병의 약인 프람린타이드라는 약과 같이 환자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프람린타이드는 FDA 승인을 받았는데 과연 이 프람린타이드가 어떻게 타입 2 DM을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아밀린이라는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펩타이드가 모노머에서 올리고모로, 올리고모에서 피브릴로 응집이 돼서 이 응집된 것이 베타셀과 글루카곤의 액티비티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와 아밀린과 유사한 유사체로 아미노산 서열을 바꾼 이러한 아밀린의 유사체인 프람린타이드가 있습니다. 이 프람린타이드가 아밀린이 응집되는 것을 억제해 주어 이 타입 2 DM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정말로 유사하게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뮤턴트를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로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타입 2 DM 제2형 당뇨병을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아밀린을 아밀로이드 베타로 똑같은 펩타이드로 3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아밀린에서 4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알츠하이머병에 적용을 하자면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모노머에서 올리고머로 피브릴이 돼서 플락이 생기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아까 말씀드린 아밀린의 유사체인 프람린타이드가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듯이 저희도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뉴로피시올로지컬 홀마크인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유사체인 포인트 뮤턴트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뮤턴트 이도 아미노산 서열을 바꾼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논문에서 어그리게이션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렇게 플라민타이드와 같이 정말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다. 즉 뮤테이션에 기반된 접근으로 알츠하이머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하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체의 많은 레벨에서 이 뮤턴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연구들이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패솔로지컬한 디스오더드 프로틴을 다루는 이런 접근 방식이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뿐 아니라 다른 프로틴 풀딩과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이제 시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오늘의 발표였던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구조의 뮤테이션을 일으키게 만든 뮤턴트로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그리게이션과 톡시시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